이 집 맞이 인제 그만하겠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칠순잔치에 상을 얻고 분노하며 말하였습니다. 몇 분 전 태준아, 우리 집 체면 살리려면 넉넉히 준비해. 형이 계산도 다 할 거야. 제일 든든하잖아. 사진 촬영 추가했지? 아빠 칠순 허술하면 창피당해. 형이 알아서 다 할 거야. 큰형이잖아. 장남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집안이 선다. 모든 집안일과 금전을 도맡아온 태주는 수십 년간 쌓인 울분과 스트레스를 한 번에 터뜨리고 그렇게 돌아서는데 과연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먼저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5분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태진은 이불을 걷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철근 보조를 하다 삐끗한 허리가 하룻밤 사이에 나을 리 없었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등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중얼거렸죠. 오늘 빠지면 일 끊겨. 52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이었습니다. 몸 어딘가 성한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쉬는 날엔 돈이 없었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나오자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은정이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뜨거운 물에 두 손을 담갔다 뺐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와 주방 보조를 오래 하다 보니 손등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굳어진 손이 조금이나마 풀렸거든요. 그게 은정의 아침이었습니다. 도시락도 아침 인사도 아닌 그냥 손부터 달래는 아침이었죠. 태진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습관처럼 여는 거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고 신발을 신는데 은정이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태진 점퍼 주머니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진통제 2알 파스 몇 장. 은정은 별말 없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챙겨. 태진이 현관문을 열다가 멈췄어요. 은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발 다치지 마. 태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영하였어요.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발가락 끝이 안전화 속에서 이미 얼어붙고 있었고 태진은 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매며 인력사무소를 향해 빠른 걸음을 놀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첫 마디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칠순잔치 장소 오늘 확정해야 된다고. 태진은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 지금 일 나가야 해서요. 어머니 목소리가 즉각 튀어올랐습니다. 일? 내 아버지 칠순이 일보다 하찮아? 태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기가 무섭게 이번엔 가족단체 카톡방에 알림이 떴어요. 어머니가 연회장 견적서 사진을 올린 거였습니다. 1인당 12만 원. 하객 9명. 답례품 포함. 그 아래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체면이야. 장남이 결제해. 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 숫자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을 해보려다 멈췄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인력사무소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태진이 자리를 잡자마자 이번엔 현장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인원 줄었어. 늦으면 빠져. 태진은 더 바짝 앞쪽으로 한 발짝 섰습니다.
그 사이 단체 카톡방이 또 울렸어요. 셋째 성우가 이모티콘 하나를 달랑 보내왔습니다. 형, 나 카드 막혀서. 차남 도윤은 대출 때문에 이번 달은 좀이라며 말을 흐렸어요. 막내 하리는 오빠가 하면 든든이라고 가볍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태진은 답장을 치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글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써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아서였죠. 제사도 늘 마지가 맡아서 해왔다.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당연한 것처럼 굳어진 말이었어요. 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칠순도 결국 또 나 혼자지. 잠시 후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점심 전에 예약금 넣어. 자리 뺏기면 내 탓이야. 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돈이 없어요. 어머니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없긴 뭐가 없어. 장남이면 만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줄 앞을 바라봤어요. 앞사람 등이 보였습니다. 그냥 그 등을 바라봤어요. 그때 은정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식당 오늘 단체 예약 들어왔어. 설거지가 산이야. 손이 감각이 없어. 태진은 그 문자를 읽다가 잠깐 멈췄어요. 새벽에 세면대 앞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 하던 은정의 뒷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밴드가 붙은 손등, 물집 자국이 남은 손가락들. 그 손이 지금 또 물속에 있겠구나 싶었어요. 태진은 안전모를 눌렀으며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진 가슴속엔 먹구름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 뭔가 터진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태진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저녁밥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보낸 카톡 하나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죠.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 연회장, 사회자, 영상 촬영, 사진 촬영, 답례품, 현수막, 케이크, 한복대여, 친척 차량 지원. 제목은 이랬습니다. 칠순잔치 체크리스트. 태진은 소파에 앉은 채 그 목록을 스크롤했어요. 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캡처를 해서 은정에게 보냈어요. 한참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점 3개짜리 말줄임표만 달랑 하나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태진은 이어폰도 끼지 않고 그냥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아버지 친구들 오면 우리 집안 격이 보이는 거야. 싸구려로 하면 내가 욕먹어. 알지? 태진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뒤집어서요. 다음 날 태진은 현장이 끝나는 대로 연회장 상담을 잡아뒀습니다. 짬을 낸 게 아니었어요. 반장이 야근을 붙이지 않으면 바로 달려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후 늦게 반장이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태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근이 끝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작업복 그대로, 땀냄새 그대로 태진은 연회장으로 뛰어갔어요. 마감 직전이었습니다. 연회장 직원이 반기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앉아서 패키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옆에 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직원이 패키지 종류를 늘어놓는데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진을 가리키며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우린 장남이 있으니까 최고로 해요. 태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짜리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중간 패키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어머니,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직원 앞에서 바로 잘랐습니다. 그거 아니야. 태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붉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박혀 있었어요. 예약금 당일 입금. 태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단말기에 카드를 가져다 대는 순간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삑. 승인이었죠.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먼저 차에 탔습니다. 태진은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점퍼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답례품 샘플을 펼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르라고 보내온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속에 있던 손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작은 포장 박스 하나를 집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은정은 잠깐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다시 집어들었죠. 남편이 들어오자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답례품은 왜 내가 해야 돼? 태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대답했어요. 원래 큰 며느리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정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태진은 말을 이으려다 그 눈빛에 막혔어요. 미안해라는 말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가족 단체 카톡방에 좌석 배치도와 하객 명단을 올렸습니다. 태진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동생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씩. 실제 연락과 초대는 태진 몫이었어요. 당연한 것처럼요. 성우가 메뉴 사진을 보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와, 비싸다 형. 태진이 답장을 치다가 지웠어요. 도윤은 형, 축하금은 형이 받아서 정리하자.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태진은 그 문자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중에.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배가 살살 뒤틀리는 그 단어였죠. 하리는 오빠, 우리 시댁도 들러야 해서 빨리 끝내줘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은정이 옆에서 그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던 포장으로 손을 돌렸죠. 카톡방이 조용해진 사이 태진은 혼자 가계부 앱을 켰어요. 숫자들을 보다가 앱을 껐습니다. 다시 켰어요. 또 껐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수막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습니다. 글씨체가 너무 촌스럽잖아. 받고 태진은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디자인 업체에 수정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업체에서 답장이 왔어요. 수정 시 추가 비용 발생합니다. 태진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은정이 답례품 포장을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나 이 집안 도구야? 태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태진은 혼자 하객 명단을 정리했어요. 친척 이름 옆에 선물, 축의금 메모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이 참 많았어요. 전화해야 할 사람, 초대 문자 보내야 할 사람, 좌석 안내까지 해야 할 사람. 전부 자기 몫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회장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못 박듯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도 알지? 칠순 끝나도 바뀌는 거 없어. 원래 마지가 하는 거야. 태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칠순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터지기 직전인 무언가였죠. 다음 날 아침 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끌고 갈 수 없었어요. 밤새 명단을 정리하고 업체에 문자를 보내고 혼자 숫자를 맞추다 보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태진은 가족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눌렀어요. 이번 칠순 비용 최소한 사남매가 나누자. 나 혼자는 못하겠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태진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뜨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었어요. 세 사람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만에 도윤이 먼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형, 나 진짜 이번 달 마이너스야. 다음에 꼭 할게. 다음에. 또 그 말이었어요. 태진은 그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에. 몇 년째 들어온 말인지 셀 수도 없었죠. 성우는 조금 더 늦게 답장이 왔어요. 형, 정비소 부품값이 미쳤어. 나도 지금 숨이 넘어가. 미안. 태진은 그 문자를 읽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성우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며칠 전에 바꾼 사진이었어요. 번쩍번쩍한 새 장비 앞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말을 하려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리는 가장 짧게 답했어요. 오빠, 우리의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나도 빠듯해. 그러고는 잠깐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아, 맞다. 우리 집 계약금 이번 달에 넣어야 해서. 은정이 옆에서 그 화면을 봤어요. 핸드폰을 덮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진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TV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 다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태진은 아버지 댁에 들렀어요. 잔치 준비 얘기를 직접 드리러 간 거였습니다. 아버지 경호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번 잔치 비용을 형제끼리 좀 나눠서 말이 거기까지 갔을 때였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태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귀에 쓸데없는 말 넣지 마.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는 태진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건지 어쩔 수 없다는 건지 태진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현장에서였습니다. 태진은 철거 잔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 아래쪽에서 뭔가 뻐근하게 당기더니 퍽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태진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태진 씨, 얼굴이 왜 그래요? 태진은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웃음이 잘 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파스를 꺼내 허리에 붙이면서 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으로 잔치까지? 그날 저녁 은정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손에서 놓쳤다는 거였습니다. 깨졌다고요. 사장이 뭐라고 했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깨면 내 월급에서 깐다고 했어. 태진은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정이 식탁에 앉아 답례품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불도 다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태진이 불을 켜려는데 은정이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이 집안 도구야?
며칠 전에도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낮았고 더 지쳐 있었어요. 태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연회장 계약서를 다시 꺼냈어요. 금액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예약금, 식대, 촬영비, 사회자 비용, 현수막 수정 비용. 전부 자기 카드에서 나간 것들이었죠. 태진은 그 숫자 옆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나중에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나중에 정산하자.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태진은 펜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톡방을 열었어요. 연회장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짧게 글을 달았어요. 이거 정산표까지 다 올린다. 도망 못 가.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 태진은 핸드폰을 덮지 않았어요. 이번엔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뜨는 걸 그냥 바라봤어요. 세 사람 다 읽었습니다.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태진에게는 확인이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싶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태진은 계산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끝내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카톡방은 조용했어요. 태진이 올린 계약서 사진 아래로 읽음 표시만 3개 달린 채였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었어요. 다 봤지만 모른 척하는 거였죠. 태진은 더 이상 그 카톡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잔치까지는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 열흘이 태진 부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진은 낮엔 현장에 나가고 밤엔 잔치 준비를 했어요. 하객 연락, 좌석 배치 수정, 업체 확인 전화. 은정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탁에 앉아 답례품 포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어요. 나눌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눌 기운이 없었던 거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은정이 답례품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티커를 상자 모서리에 하나씩 붙이는 작업이었어요. 단순해 보였지만 손이 부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스티커를 떼어내려다 손톱이 접히고 다시 붙이려다 삐뚤어지고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 스티커 날카로운 끝이 손가락 옆면을 그어버린 거였습니다. 얕은 상처였지만 피가 스르르 배어 나왔어요. 은정은 그 손가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건 이거였어요. 스티커에 피 묻었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냥 계속했어요. 태진이 현장에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식탁 위에 답례품 상자들이 반쯤 쌓여 있었고 은정은 그 옆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일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였어요. 손은 여전히 스티커 묶음을 쥔 채였습니다. 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구급함을 꺼내 은정 손등에 난 작은 상처에 연고를 발랐습니다. 잠든 사람 손에 연고를 바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최대한 살살했지만 은정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나 손이 감각이 없어. 잠결에 나온 말이었어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진은 연고를 마저 바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칠순만 넘기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정이 몸을 일으켰어요. 잠이 확 깬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금만이 20년이었어.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태진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20살 넘게 조금만 더를 반복하며 살아온 게 맞았습니다. 태진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두 사람은 등을 지고 앉았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막 문구를 또 바꾸라는 거였어요. 글씨 크기도 좀 키워. 어르신들 눈이 어두우시잖아. 태진은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업체에 다시 문자를 넣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또 발생했죠. 도윤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형, 내 자리 앞쪽으로 좀 빼줘. 뒤에 앉으면 사진 잘 안 나와. 은정이 그 문자를 보다가 이를 갈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야? 작게 한 말이었지만 태진 귀엔 똑똑히 들렸어요. 그날 저녁엔 성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 나 칠순날 좀 늦을 수도 있어. 오전에 손님 잡혀 있어서. 태진은 답장을 치려다 멈췄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와도 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늦든 말든 내 몫은 해.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성우에게서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태진에게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할인에게서도 카톡이 왔어요. 오빠, 케이크는 오빠가 결제한 거 맞지? 은정이 그 문자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웃긴 게 아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런 얼굴을 하고 살았지. 그날 밤 은정은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봤어요. 밴드가 붙어 있는 손가락, 갈라진 손등, 물집 자국. 그 손이 20년 동안 뭘 해왔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제사 때 전을 부치던 손, 명절에 혼자 설거지하던 손, 시어머니 생신 상 차리던 손, 그리고 지금은 남의 잔치 답례품을 포장하는 손. 은정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식탁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칠순날 부엌 안 들어가. 나도 사람이다. 태진은 그 말을 듣고 은정을 바라봤어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곳이 없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죠.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알겠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조금만 더라고 하기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태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 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태진은 그냥 버텼어요. 현장에 나가고 돌아오고 명단을 정리하고 업체에 전화하고 은정은 출근하고 설거지하고 퇴근하고 포장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그게 이 부부가 2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족 단체 카톡방에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태진은 현장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우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정비소 안에 번쩍번쩍한 새 리프트가 설치된 사진이었어요. 카메라 앵글을 잡아 제대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래에 글이 달려 있었어요. 드디어 설치했다. 투자했어. 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부품값이 미쳐서 숨이 넘어간다던 사람이었어요. 카드도 막혔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새 리프트였습니다. 싼 게 아니었어요. 저런 장비가 얼마짜리인지 현장 일을 오래 한 태진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태진은 답장을 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때쯤 도윤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나 드디어 차 바꿨어. 옵션이 미쳤다. 사진도 같이 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새 차였어요. 반짝거렸습니다. 태진은 그 사진을 보다가 편의점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씹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오후엔 할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우리 집 계약금 이번 주에 넣었어. 대출 승인도 났어. 진짜 힘들었는데 됐다. 들뜬 게 문자에서도 느껴졌어요. 태진은 그날 세 개의 소식을 연달아 받았습니다. 새 장비, 새 차, 집 계약금. 세 사람 다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칠순 비용은 못 내겠다던 사람들이었죠. 태진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잔치 정산표를 펼쳐놓고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은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떠있는 카톡방을 봤어요. 세 개의 소식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집 계약금 넣을 때 시댁이 뭐 해줬어?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었다는 말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입 밖으로 꺼내면 뭔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집들 중에 자기네 같은 집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은정은 남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즈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진이 받았어요. 동생들은 다들 힘들어. 넌 장남이잖아. 내가 버텨야지. 어머니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태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나 왜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장 동료 중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진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지만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 동료 옆에 앉으면서 태진은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입이 열리다가 닫혔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얘기를 남한테 늘어놓는 게 왠지 창피했거든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났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은정이 퇴근하다가 손목이 삐끗했어요. 설거지통을 들다가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많이 부은 건 아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시큰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손목이 좀 이상한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태진은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칠순 끝나고 가자. 며칠만 더 참아. 은정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태진에게는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반박이나 화가 아니라 그냥 포기. 더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 같았어요. 태진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으면 나았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정이 파스를 손목에 붙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집 돈이 새고 있어. 그 집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태진은 바로 알았어요. 시댁이었습니다. 칠순 비용, 현수막 수정비, 답례품, 업체 추가 비용. 거기다 제사 때마다 들어가는 음식값, 장 보는 비용, 차례 준비.
그게 매번 태진 쪽에서 빠져나갔어요. 태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버텨온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야 했거든요. 책임감인지 관성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해온 건지. 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돈이 새고 있다. 은정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는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걸 태진은 알고 있었어요. 몸도 새고 있었고 기운도 새고 있었고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무언가도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칠순까지는 이제 닷새였어요. 칠순까지 닷새가 남은 날이었습니다. 태진은 아침 일찍 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잔치 때 쓸 서류들을 챙겨야 했거든요. 연회장 측에서 행사 당일 필요하다며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고 안 계셨어요. 아버지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었고요. 태진은 거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늘 거기에 넣어두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랍 안을 뒤적거렸어요. 보험 서류, 병원 영수증, 각종 고지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찾던 서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한 칸 더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들춰보는데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작은 통장 한 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덮으려 했습니다. 남의 통장을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옆으로 밀어내려는 순간 표지가 살짝 넘어가며 안쪽이 보였어요. 태진은 그냥 덮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눈에 들어온 글자들이 머릿속에 걸렸거든요. 태진은 천천히 통장을 다시 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날짜 옆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성우, 할인. 도윤, 성우, 할인.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나왔습니다. 또 넘겼어요. 또 나왔습니다. 금액은 달랐어요.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 많을 땐 300만 원에 5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날짜가 일정했습니다. 거의 매달이었거든요. 태진은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넘겼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봤어요. 도윤, 성우, 할인. 도윤, 성우, 할인. 그 이름들이 반복됐습니다. 태진은 자기 이름을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다시 봤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넘겼어요.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왜 없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 서 있는 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태진 손에 들린 통장을 봤어요. 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가까이 왔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장 왜 봤어? 태진은 통장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서류 찾다가 봤어요. 어머니, 동생들한테 매달 보내셨네요? 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뭐가 잘못이야? 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도 자식인데요.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냥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장남이잖아. 내가 버텨야지. 버텨야지. 그 말이 태진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제사도 늘 마지가 맡아서 해왔다.
장남이니까 버텨야지. 칠순도 장남이니까 버텨야지.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태진을 붙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의심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통장에는 자기 이름이 없었어요. 태진은 잠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날 것 같았어요. 웃으면 안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통장을 서랍에 도로 넣고 찾던 서류만 챙겨 들었습니다. 다녀가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정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버스가 정류장을 몇 개씩 지나치는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봤다고 하자. 그리고 다 말하자. 집에 돌아오니 은정이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머니 통장 이야기를요. 은정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었거든요. 마치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와서 놀랄 기운도 없다는 것처럼요. 한참 만에 은정이 손을 내밀었어요. 파스 위로 갈라진 손등이 보였습니다. 이 손이 다 어디로 갔는데요? 태진에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태진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태진은 오래 그 손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두 글자였어요. 짧았지만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진이 먼저 미안하다고 한 건 은정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오랜만이었거든요. 은정은 잠깐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로는 안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20년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은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이번 칠수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을요. 잔치 자리에서,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걸요.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칠순, 나 혼자는 못하겠어.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은정한테도,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한테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칠순, 더 이상 나 혼자는 못해 안 해. 그 말을 내뱉고 나서 태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52살 평생 못하겠다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깨가 부러져도 다음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은정은 파스 붙인 손목을 반대 손으로 감쌌습니다. 뭔가 달라지려는 건지 아니면 달라지는 척만 하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칠순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 사흘이 태진에게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면 받았고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속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었어요. 폭풍 전의 잔잔함 같은 거였죠. 은정은 그걸 느꼈습니다. 칠순 전날 밤이었어요. 은정은 마지막 남은 답례품 상자를 닫았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옆으로 밀어놓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매달렸던 포장 작업이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홀가분해야 하는데 가슴이 더 무거웠어요. 은정은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던졌어요. 며칠 전에도 한 번 던진 적 있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던진 거였어요. 이번엔 그냥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이 앞치마를 두르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나 내일 웃을 자신 없어. 나도 무너져. 태진은 은정 곁에 앉았어요.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파스 위로 보이는 손등 밴드가 눈에 걸렸거든요. 잡고 싶었지만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오랫동안 품어온 말 같았습니다. 제사도 늘 마지가 맡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효도예요? 아니면 착취예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라서였죠.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은정이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와서 밥 먹고 갔어요. 치우는 건 은정 몫이었고 장 보는 것도 은정 몫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있었거든요. 태진도 그걸 알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어요. 미안해. 태진이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한 말이었어요.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미안하단 말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차갑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뒤에 달라진 게 없었던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두 사람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태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일 리 없었지만 그냥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통장 내역이 떠올랐어요. 도윤, 성우, 할인, 매달 나간 돈들, 그리고 없는 자기 이름.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넌 장남이잖아. 내가 버텨야지. 은정 손이 떠올랐어요. 밴드가 붙어있던 손등, 감각이 없다던 손가락들, 피가 묻은 스티커. 내가 뭘 지켜왔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이름을 지킨 건지, 가족을 지킨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해온 건지.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식탁 위를 보니 답례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정이 며칠을 앉아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태진은 한참을 그 상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은정은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일 잔치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걸요.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태진은 다시 일어났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축사였습니다. 원래 준비해뒀던 축사가 있었어요. 아버지 칠순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걸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장남의 마지막 축사. 펜이 움직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한 줄씩 나왔어요. 예약금이 얼마였는지, 식대가 얼마였는지, 답례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통장에서 본 이름들, 제사 때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은정의 뒷모습. 쓰다 보니 손이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나왔어요. 잠이 깬 눈으로 부엌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나온 거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는 남편을 봤어요. 다가가서 옆에 섰습니다. 태진이 쓰던 종이를 덮으려다 그냥 뒀어요. 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당신이 말해줘요. 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정의 눈빛이 달랐어요. 화가 난 것도 지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말할게.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진은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부엌으로 스며들었어요. 태진은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이걸 읽을 거였습니다. 칠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진은 일찍 눈을 떴어요.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날이 밝아 있었거든요. 주머니를 짚어봤어요. 어젯밤 새벽에 쓴 종이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반으로만 접어둔 거였어요. 은정은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꺼내 입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떼어낸 손목이 아직 시큰거렸거든요. 그래도 한 땀씩 매만졌어요.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거울 속 자기 얼굴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335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척들이 반갑다며 손을 잡고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웃음소리가 높았습니다. 태진은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받았어요. 장남이 역시 믿음직스러워. 친척 한 분이 태진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웃어 보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시어머니가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정의 한복 치마를 손으로 매만지며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참아. 하객들 앞이야.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깨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하객 쪽으로 걸어갔거든요. 은정은 잠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젯밤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웃을 자신 없다고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연회장 홀 안으로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았어요. 화려한 꽃 장식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2번이나 바꾼 그 현수막이었어요. 정경호 어르신 칠순을 축하합니다. 태진은 그 현수막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성우가 다가왔어요. 반갑다며 웃으면서 태진 옆에 섰습니다. 형, 오늘 수고 많다. 그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축하금은 형이 관리해.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태진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또 그 말이었어요. 통장 내역에 찍혀 있던 날짜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매달 나갔던 돈들. 그런데 자기 이름은 없었던 그 통장이요. 도윤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 형이 총무잖아. 형이 딱 정리해줘야지.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태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경호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진은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건지 어쩔 수 없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태진은 주머니 속 종이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구겨져 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테이블마다 음식이 나왔어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소리, 건배 소리. 태진은 자기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은정이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은정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두렵다는 건지 기다린다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은정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요. 태진도 끄덕였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장남 되시는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아드님 나오세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친척들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호응했어요.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태진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석에서 태진을 봤어요. 도윤과 성우는 각자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남편 쪽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태진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느껴졌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을 찾았습니다. 멀리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은정이 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진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에 쓰면서 이미 다 외웠거든요. 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끝내러 왔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테이블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어요.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태진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숨이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윤과 성우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하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태진은 홀 안 모든 사람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태진은 마이크를 쥔 채 잠깐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말이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평생 못할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췄어요.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려는 건지 다들 눈치를 살폈어요. 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연회장 예약금, 식대, 답례품, 사진 촬영비, 영상 촬영비, 사회자 비용, 현수막 제작비, 수정비 전부 제 카드에서 나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태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만하라는 눈빛이었어요. 태진은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다
다 찍어뒀으니까요. 뒤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리니까 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어요. 도윤을 봤습니다. 성우를 봤어요. 할인을 봤습니다. 제 동생들 이름으로 매달 돈이 나간 통장을 봤습니다. 도윤이, 성우, 할인이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금액은 달랐지만 날짜는 일정했습니다. 거의 매달이었거든요. 도윤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형, 왜 여기서 말을 시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어요.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렸거든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 통장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홀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경호가 상석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술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였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자리에서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진아, 그만해. 하객들 앞이야. 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객들 앞이라서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태진은 다시 홀 안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장남입니다. 이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남이었고 그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어릴 때부터 들으며 컸어요. 장남이니까 버텨야 한다. 장남이니까 책임져야 한다. 장남이니까 제사도 맡아야 한다. 저는 그 말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태진은 잠깐 멈췄어요. 목이 살짝 잠겼거든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었지만 단상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제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제사는 늘 저희 부부가 맡아왔어요. 기제사도, 차례도, 명절도. 제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동서들은 와서 밥을 먹고 갔어요. 설거지는 제 아내 몫이었고 치우는 것도 제 아내 몫이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째 반복됐어요. 성우가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형, 그렇게까지 해야 돼? 태진이 성우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당한 건 나야, 성우야. 성우가 입을 닫았어요. 은정이 건너편 테이블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울 것 같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제 아내 손을 보신 분 계십니까? 밴드가 붙어 있고 물집 자국이 있고 갈라져 있는 손입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돌아와서도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한 손이에요. 그 손이 이번 답례품도 다 만들었습니다. 혼자서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였어요. 태진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족 행사는 전부 나눕니다. 잔치든 제사든 차례든 명절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비용도 나누고 음식 준비도 나누고 설거지도 나눕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혼자 지는 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홀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을 꺼내려 했어요. 형,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가 맞아? 태진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언제 하냐? 다음에? 우린 다음에라는 말을 몇 년째 하고 있어. 도윤이 말을 잃었어요.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발짝 뗐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태진이 끄덕였습니다. 은정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태진은 마이크를 고쳐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어머님도 사랑합니다. 동생들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한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진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면 같이 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테이블에서 나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태진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연은 끝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홀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박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태진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태진은 은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건지, 수고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야 왔구나 싶은 건지. 태진은 다 읽히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어버린 음식이 앞에 있었어요. 태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뭔가를 먹는 거였어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요.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가족 단체 카톡방은 조용했어요. 태진이 연회장에서 한 말 이후로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읽음 표시는 다 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먼저 연락이 온 건 도윤이었습니다. 형, 우리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짧은 문자였어요. 태진은 잠깐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답했어요. 어머니 댁으로 와. 다 같이 얘기하자. 그렇게 가족회의가 잡혔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부모님 댁 거실에 가족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어요. 도윤이 먼저 왔고 성우가 왔고 할인이 왔습니다. 다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명절에 모일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소리도 없었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쪽에 서 있었어요. 거실로 나오긴 했지만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 한쪽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태진이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손으로 직접 쓴 표였습니다. 칸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행사 종류 담당자, 비용 분담 역할. 태진은 그 표를 가운데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하나야. 앞으로 가족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태진이 이어갔습니다. 범인은 이렇게 잡았어. 큰 잔치, 경조사, 그리고 제사 전부. 기제사, 차례, 명절 다 포함이야. 예외는 없어. 성우가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태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성우야, 다 들어봐. 그 다음에 얘기해. 성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비용은 사남매가 똑같이 나눈다. 미리 걷는다. 나중에는 없어. 행사 끝나고 영수증이랑 계좌 내역 전부 공개한다. 누가 얼마 냈는지 다 보이게. 도윤이 테이블 위 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제사는 합제로 줄이는 걸 검토하자. 제삿날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건 모아서 하는 거야. 간소하게 하려면 다 같이 한다. 큰 며느리 혼자 부엌에 서는 일은 없어. 시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낮게 말했어요. 제사를 어떻게 그렇게 막 받고? 조상한테 예를 갖춰야지. 태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예를 갖추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예를 한 사람만 치르는 건 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불참할 때는 대신 역할을 맡든가 비용을 더 낸다.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건 없어.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만 하고 안 움직이는 것도 없어. 부엌에 들어오든가 상을 차리든가 설거지를 하든가 뭔가 하나는 해야 해. 할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색하게요. 제가 다음 제사 음식 밥 맡을게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자신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먼저 나선 거였어요. 태진은 할인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성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그 부담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은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부담은 원래 같이 지는 거예요. 성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의 그 한마디가 거실 안에 오래 남았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 천천히였어요. 태진아. 태진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말을 고르시는 것 같았어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길게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태진 편을 드신 거였거든요. 어쩌면 처음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시작이었으니까요. 분담표를 테이블 위에 남겨뒀습니다. 각자 이름 옆에 맡을 항목을 써넣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바로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표가 생겼다는 것, 그게 달랐어요. 말이 아니라 종이 위에 적힌 것이었거든요. 그로부터 2달 뒤 첫 번째 분담 제사가 있었습니다. 집안 기재산 날이었어요. 태진과 은정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정이 혼자 새벽부터 장을 봤겠죠. 전날 밤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당일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그렇게 혼자 다 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할인이 전날 미리 재료를 사왔습니다. 도윤 아내도 아침 일찍 나타났어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사람이 셋이 섰어요. 은정, 할인, 도윤 아내. 세 사람이 나란히 서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엔 자꾸 제가 할게요를 반복했어요. 손이 저절로 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윤 아내가 그 손을 막았어요. 형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은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밴드가 붙어 있는 손이었습니다. 물집 자국이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이 손이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탕국은 할인이 저었습니다. 저는 도윤 아내가 붙였어요. 은정은 옆에서 간을 봐주고 순서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이라 서툰 것들이 있었어요. 전이 한쪽은 탔고 탕국간이 처음엔 싱거웠습니다. 할인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려다 은정이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요, 조금만.
둘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진짜였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틀려도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태진은 부엌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소리가 오갔어요. 웃음이 한 번 났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올해 설거지는 도윤이 맡았어요. 처음 해보는 제삿날 설거지였습니다. 양이 많아서 한참 걸렸어요. 중간에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태진이 옆에서 행주를 건넸어요. 도윤이 받았습니다. 둘이 말없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마쳤어요. 성우는 과일을 씻었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어요. 사과를 깎다가 껍질이 뚝뚝 끊겼습니다. 보다 못한 할인이 와서 칼을 빼앗았어요. 성우가 야, 내가 한다고라며 다시 빼앗았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같이 깎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예전 것과 비교하면 조금 달랐습니다. 전이 몇 가지 없었고 과일도 종류가 줄었어요. 하지만 상 위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에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씻었고 누가 끓였고 누가 부쳤는지가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보며 한동안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오늘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거였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현장 일을 했어요. 허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아팠지만 일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이틀은 덜 나갔어요. 시댁으로 나가는 돈이 줄었거든요. 제사 비용이 넷으로 나뉘었고 행사 때마다 예약금을 혼자 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통장 잔액이 예전이랑 비슷한데 뭔가 달랐습니다. 내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은정은 손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칠순 끝나고 가자고 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갔지만 갔습니다. 의사가 오래됐다고 했어요. 힘줄이 많이 상해 있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태진이 첫날 같이 갔습니다. 치료실 앞에 나란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은정이 말했어요. 왜 같이 왔어요?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은정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은정아. 은정은 잠깐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처럼 뭔가를 시키려는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은정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은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사과도 아니었고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결혼하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목이 살짝 메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네, 어머님. 그 말만 했습니다. 더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라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은정은 싱크대 앞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해야 했거든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달랐어요. 억울함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분한 마음도 참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숨이 쉬어지는 얼굴이었어요. 태진이 옆을 지나가다 은정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할게.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태진이 말했어요. 같이 하자. 은정이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냥 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은정이 씻고 태진이 닦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했어요. 창밖으로 저녁빛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내는 소리였어요. 예전엔 이 소리가 은정 혼자 내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어요.